근데 이게 핵폭탄을 맞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당연히 뭐 죽음과 공포지만 저 핵폭탄이 어떤 건지 알면서 저걸 떨궈야 되는 조종사의 입장에서도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어쨌든 자기가 민간인들을 무고한 민간인들 죽인다는 걸 알고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몰랐을 거 아니에요. 위력을. 그렇죠. 저 정도의 위력인지 몰랐다는 그쵸. 거예요. 아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모르죠. 처음 쓰는데. 아, 그럼 나중에 그건 알고 나서는 또 엄청난 충격이었겠네요. 그쵸, 엄청난 나중에 충격을 받아요. 한 일에 대해서. 근데 트루만도 놀랐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 결과를 보고 트루만도 보고를 받고 뭐야 이 정도야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트루만이 나가사키 투하하고 난 다음에는 핵무기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야, 전쟁이라는 게 참 진짜. 맞습니다. 핵폭탄 이 리틀보이와 이 팬맨 그 공격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나라는 역시 일본이겠죠. 그러면 핵폭탄으로 피해를 본 나라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징병 되지 않았나요? 네, 바로 한국입니다. 이 한국이 사실 이 핵폭탄 피해 국가라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일본에 떨어진 거지 우리한테 떨어진 거 아니잖아. 뭐 우리랑은 뭐 직접적 관련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번의 핵폭탄 투하로 인해서 당시 한국인 사망자는요 약 4만 명. 4만 명. 어디서? 한국이- 일본 내에서요? 네. 피해자는요 7만 명에 달합니다. 아니, 근데 히로시마가 산업 도시였다고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산업 도시인데 인력을 딴 데서 데리고 올 거면 그런 산업 도시로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좀 조선인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핵폭탄이 떨어졌던 그 나가사키 그리고 히로시마 여기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워낙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일단 직접적 피해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폭탄이 투하된 이후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폭자 수가 대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투하 이후 방사능은 굉장히 오래 남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러면 노동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재건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전쟁이 끝났는데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네. 핵폭탄 투하 지역에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정답. 야, 이 타이틀은 전술가야. 그러니까 핵폭탄 그 투하 지역에 투입되어 가지고 사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폭 현장의 그 사후 처리하고 이 도시 복구에 조선인들이 동원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 보호 장비 없이 사체 처리, 또 피해자 구호 등의 강제 노역을 해야 했고요. 핵폭탄 투하 지역을 청소해야 됐기 때문에 피폭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실제로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일을 할 때 피폭자를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로요? 한 40대 정도 된 아들이 70대 아버지랑 30대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70이 다 돼가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뭐 이미 방사능 후유증으로 인해서 말도 못하고 몸 이렇게 막 붉은 이런 것들이 쫙 몸에서 돋아나는. 근데
더 놀랬던 게 뭐냐면 이게 유전이 돼요. 어, 아, 그게 진짜 무섭죠. 큰 아들은 괜찮은데 30대 작은 아들이 똑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식들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사용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전쟁 자체가 없어야 되지만 다시는 핵무기를 전쟁에서 써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아니, 저도 저 핵폭탄이 떨어지고 굉장히 많은 일본인이 죽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몇만 명이 희생당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몰랐어. 자, 이 핵폭탄 투하 이후요,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고요. 우리 민족은 수십 년간 이어진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그토록 원하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정말 찰나였죠. 우리 민족은 또 하나의 시련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2차 세계대전은요, 막바지로 치달아서 연합국은 전쟁 이후 철회에 구체적인 합의를 해야 했고, 미국과 영국, 소련 지도자들은요, 이 크림반도에 있는 얄타에 모이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요, 이 소련의 이 스탈린을 전쟁에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결국 얄타 회담에서요, 소련은요, 독일이 항복한 날로부터 2개월 또는 3개월 후에 이 대일전에 참여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지친 거예요. 독일하고 지금 싸우느라고 너무 힘이 지금 들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끌면서 참전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미국의 이 원폭 투하 후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패전 분위기가 확산되니까 다급해진 스탈린은요, 즉각 대일전 참전을 결정합니다. 이 자신들이 참전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해버려. 그러면 향후 이 동아시아 세력 재편에 있어가지고 소련은 미국에 비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일전에 참전한 소련이 함경도 땅에 발을 막 내디디려는 순간 미국은요, 소련에 긴급 제안을 합니다. 소련도 합의하에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 과연 미국은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좀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았을까요? 역할 분담, 어떤 역할 분담? 뭐 어디까지는 네가 하고 어디까지 내가 할게 뭐 이런 합의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서로 좀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아닙니다. 이때 38선 언급을 한 거예요? 이때 38선 언급을 한 거예요? 저한테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38선은 6.25 아니에요? 타이러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바로 38도선을 그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게 그때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38선이 그때 생긴 거예요? 네, 맞습니다. 6.25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6.25 전쟁 때는 휴전선. 와,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어. 38도선은 직선이잖아요. 전쟁하니까 이렇게 삐뚤어진 거예요. 결국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에 떨어진 이 핵폭탄은요,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과 분단의 슬픔, 바로 이 두 요소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핵폭탄으로 어쨌든 전쟁이 끝났던 게 뭐 민족의 한민족의 해방이나 뭐 독립, 광복 기쁘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좀 무기력하고 슬픈 역사처럼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국사 공부를 할 때 다 동떨어진 사건으로 그냥 이 사건은 이거, 이 사건은 이거 이렇게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보니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서 한국사도 세계사 안에서 그 큰 흐름으로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아, 같아요. 좋습니다.